네, 반갑습니다. 저출산정책 권역별 순회 토크 콘서트 1회차 진행을 맡은 KBS 아나운서이자 윤슬이 아빠 김한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굉장히 특별한 청중분들이 와 계시거든요. 바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아빠육아 커뮤니티 모임 백인의 아빠단 10기 멘토분들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빠들을 위해서 다 같이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자, 굉장히 특별한 자리입니다. 이렇게 아빠들을 위해서 혹은 저희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박수를 친 이유가 있죠. 이 자리는요, 저출산 극복과 행복한 육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아빠 육아, 남성 육아, 아빠들이 함께하는 함께 육아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도 물론 육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사회를 움직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아빠 육아, 힘든 것도 많고요. 느낀 점도 많고 배운 점도 많습니다. 저희가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그것과 관련된 아주 솔직하고 담백한 얘기들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BS 창사 이래 최초로 육아휴직을 쓴 남자 아나운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육아휴직의 아이콘이죠. 우리 최동석 선배와 비슷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썼는데 제가 며칠 빨랐습니다. 그래서 최초란 타이틀을 제가 달고 있고요. 물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행복한 시간이 많았던 10개월이었습니다. 딸과 함께한 10개월 동안 저도 많이 성장을 했고 아이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3대가 덕을 쌓아야만 할 수 있다는 주말 부부를 할 때였는데요. 빨리 가고 싶어서 길을 무리하게 건너다가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때 많은 걸 좀 깨닫게 됐었거든요. 교통사고를 통해서 머릿속에 뭐가 있대요. 그래서 CT가 아닌 MRI를 찍어봤더니 의사 선생님께서는 종양처럼 보인다 이런 끔찍하고 무서운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해면성 혈관종이라고 혈관이 뭉쳐있던 거였는데 그때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딸이 태어나기 2달 전이었거든요. 만약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뭘 해야 되지?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바쁘게 활동을 했지만 모든 걸 내려놓고 육아휴직을 결심할 수 있었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때 사진입니다. 딸과 함께 찍었던 사진. 그리고 제 왼편, 여러분들 오른편에 있는 사진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사진이거든요. 남자 패션의 완성은 뭐다? 수트의 완성은 뭐다? 아기띠다.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이렇게 우리만 공감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 오늘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와 함께 남성 육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주실 특별한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치과 의사이자 다양한 방송 활동으로 인기 있는 분이죠. 민재 아빠이기도 합니다. 닥터 테이너 김형규 씨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민재 아빠 치과 의사 김형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저를 소개할 때 문화예술 창작 의료인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여러 가지 활동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앞에 수식어는 가장 먼저 붙는 이름이 이제 민재 아빠인데요. 이제 김형규라는 이름보다 누구누구 아빠, 민재 아빠 이렇게 다들 누구누구 아빠로 불리실 여기 백인의 아빠들과 함께해서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저는 처음에 결혼을 이제 할 때 아내에게 공약한 게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리를 잘하는 남편이 되겠다. 그 공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약간 그 부분이 걸리는데, 두 번째는 함께 아이를 키워가는 육아하는 아빠가 되겠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고 배워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사진도 저도 이제 2장을 보여드리는데
오른쪽에 역시 그 남성, 이 아빠들의 이 패션의 완성, 아기띠죠. 네. 그리고 저희 가족 사진이 있는데, 저희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을 여러분과 한번 소통하면서 더욱더 노력하는 아빠가 되기 위해서 오늘 재미있게 한번 토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아들 셋, 딸 셋, 대한민국 대표 다둥이 아빠죠. 행복육아 전도사로 불리는 분입니다. 가수 박지현 씨입니다. 여러분 박수 맞아해 주십시오. 네,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삼남 삼녀의 아빠, 비찬, 강찬, 의찬, 향, 솔, 담이 아빠, 네. 아들, 딸, 딸과 그 6명과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만난 아내까지 8명이 날마다 열애 중에 살고 있는 VUS의 박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왜 아빠가 육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게 됐느냐, 그 계기가 뭐냐라고 또 우리 작가님께서 물으셨는데, 저는 계기라기보다는요, 지금 저에게는 친구가 이 6남매밖에 없습니다. 다른 친구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진에도 보시면, 이렇게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그 좀 큰 친구가 지금은 저보다 키가 커요. 이게 지금 1년 전 사진인데 키가 크고 빠르고 굉장히 눈치도 빠르고 생각도 빠른 그런 친구, 또 반대로 굉장히 소극적이고 얌전하고 내성적인 친구, 또 섬세하고 또 착한 친구, 이 여러 친구들과 함께 열애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차장에서 뛰어서 집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감정의 처지를 살고 있는, 그래서 육아를 한다라기보다는 그 6명의 아이들과 친구하고 있고 그 친구 됐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아이를 하나를 낳고 둘을 낳으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확장되심을 경험했겠지만 내리사랑이라는 것은 아이가 다르게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달라졌다는 거거든요. 저 역시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그 확장되고 달라짐을 경험하면서 진짜 삶의 어떤 행복이 이 안에 있음을, 그리고 진짜 희생하고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누리는 것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그런 마음을 좀 잘 전달하고 같이 누렸으면 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모실 분은요, 공군 파일럿 육아대디신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아빠 육아 커뮤니티 모임 백인의 아빠단 활동을 하셨고요. 최근에 남성 육아에 관한 책도 쓰셨다고 합니다. 열혈 육아빠 이상범 씨,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공군이시라 근엄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빠 육아로 달라지는 것들의 저자 파일럿 데디 이상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지금 저는 이 자리에 보통의 아빠들을 대신해서 서 있지만 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첫째를 아내가 뱃속에 가졌을 때도 육아를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은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가 태어난 이후에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싸웠습니다. 그렇게 싸우던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가 한번 키워봐라.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거야. 이렇게 지금은 뒤에서 이렇게 환하게 웃던 아내가 마치 저를 꾸짖으시던 어머님의 얼굴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때 육아휴직을 결심했습니다. 사실 조금은 부끄럽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육아휴직해서 조금 나도 쉬어볼까?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정말 맞지 않는 말이고
저는 육아휴직을 하면서 그 육아휴직은 어떤 것을 상상하든 정말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분께 정말 듣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 아빠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시지 않을까. 육아의 신, 국민 육아 멘토시죠. 육아 전문가 오은영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은영입니다. 이렇게 아빠들이 모여 계시니까 사실 좀 감개무량합니다. 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부모는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 부모 중에서 엄마의 역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일 때 대부분은 엄마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자들하고 아주 친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빠들이 오셨습니다. 아마 이러한 오늘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그리고 우리 가정의 부모의 역할에 아주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걸음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우리는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개무량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과연 부모란 어떤 존재인가? 또 특히 아이에게 있어서 아버지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많이 생각해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좋은 시간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님의 축사 영상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 영상 보고 계속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입니다. 제1차 저출산정책 톡 콘서트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톡톡 육아빠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20년 제9회 인구의 날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1차 저출산정책 톡 콘서트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사회 각계각층과 소통하면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를 보다 깊이 고찰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저출산 정책 톡 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남성 육아를 시작으로 워킹맘 및 경력 단절 여성, 2030 세대 비혼주의,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전국을 순회하며 소통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제안한 다양한 의견들은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행복한 육아를 위해서는 개인과 가족을 넘어 국가, 지역사회, 이웃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함께 육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직접 육아에 참여하는 아버지들이 함께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나누어지길 바랍니다. 이번 톡 콘서트를 계기로 저출산 정책에 대하여 국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더욱 많이 만들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1차 저출산 정책 권역별 순회 톡 콘서트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자, 저희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화면을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자, 화면에 여러 단어들이 떠 있습니다. 프렌디, 육아빠, 라떼파파, 스칸디데디. 굉장히 익숙한 단어들이실 텐데요. 요즘 그 아빠 육아가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런 신조어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단 냉정하게 봤을 때요. 그 사회적인 인식, 아빠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좀 어떤 편입니까, 박사님? 지금 전 세계 중에서도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출산입니다. 어떤 혹자는 인구가 줄어드는 통계로 놓고 봤을 때는 국가가 없어지는 가장 1순위가 아닐까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출산이 굉장히 문제인데요. 아이를 키우는 거는 대체로 부모가 키우기 때문에 남이, 정부가 무조건 애를 낳아서 키워라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저출산의 문제를 좀 해결하려면 몇 가지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첫째는 원래 아이를 키우는 것, 육아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육아는 잘 키우려면 할수록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어렵습니다. 예전에 굉장히 우리 윗세대에 살기 어려웠을 때는 아이를 굶기지 않고 키우는 것이 목표였던 시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초등학교 입학할 때가 되면 아이를 제때 입학시키면 그걸로 충분하다. 아이가 누울 자리가 필요하다. 이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잘 키운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왕이면 유기농으로 먹여야 되고 5대 영양소를 골고루 먹여야 되고 한글을 가르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어, 요즘엔 중국어도 가르쳐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이를 잘 키우고 교육시킨다는 기준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부모가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많다라는 얘기죠. 또 두 번째는 예전에는 남자들은 바깥일, 여자들은 집안일. 따라서 아빠는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엄마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살림하는 걸로 역할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변했고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이제는 그 경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거는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양성평등과 양성성을 기본으로 하는 아주 평등한 그런 육아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의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이분법적인 기준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하는 여자지만 사실 여성들의 바깥 활동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현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여자들이 밖에서 일을 하고 집에 왔을 때 여전히 육아의 부담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가족이나 지인들이 아이를 좀 돌보는 데에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아빠는 출근해버렸는데 엄마가 출근하려고 보니까 애가 열이 펄펄 나요. 그런데 오늘 회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에 가면서 회의에 참석을 못하게 되고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그럴 때 사실 현실적으로는 아이 임신을 하면 회사를 그만두라고 압박도 사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육아를 남편이 돕는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돕는다는 거는 시간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돕는 거지 같이 해나간다는 생각이 더 많이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육아에 부담이 많고 이걸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고 그렇다면 여자들은 출산을 하는데 굉장히 부담을 느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을 낳는다는 거는 너무나 큰 가치이고 행복이고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해나간다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다행인 거는 함께하는 아빠 육아가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너무나 좋은 변화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문제는 이 아빠들의 함께 육아가 왜 중요하냐면 아이랑 가까이 있지 못하면 아이들은 훌쩍 커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어느덧 바라보면 아이는 조그만 애에서 큰 아이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이가 어릴 때 아빠들은 사회적으로 조금 직급이 낮아서
무엇인가를 혼자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늦게까지 일하라면 일하다 집에 가보면 아이는 자고 있고 아침 일찍 나오고 훌쩍 커버린 상태에서 아이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아이와 가깝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아빠들 중에 특히 아이에 대한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 중에는 아이가 나를 싫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이가 나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려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함께 육아가 너무 중요하죠. 네, 그만큼 아빠 육아, 함께 육아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하지만 아빠들도 육아 혹은 육아휴직을 하기까지 고민도 많고 고충도 많습니다. 마음만 먹는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아빠들의 고충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상범 씨, 고충 많으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육아휴직을 한 케이스고, 육아휴직을 하려고, 그러니까 육아를 제대로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밟히는 것은 동료들이었습니다. 이게 회사에서 저의 역할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들이 제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육아휴직을 한다고 나가면 그 일들이 고스란히 선배, 후배, 동료들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특히 저는 조종사라는 특수한 직군에 있어서 더 심했던 것은 저를 대체하려면 2년, 3년 걸려서 양성을 시켜야 되는데 그건 사실 2, 3년 미리 생각해서 육아휴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부서 내에서도 어떤 회사라면 회사 내에서도 이런 딱 1년의 틀에 맞는 계획이 있는데 제가 빠짐으로써 그 계획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걱정들,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만류를 좀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자면 제가 육아휴직을 할 때만 해도 한 달에 제가 받는 돈이 5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어요. 물론 기여금을 떼고서 받는 금액이지만 그걸 합해도 100만 원이 턱없이 안 되는 그런 돈으로 가정을 꾸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었고, 아내가 일을 했지만 프리랜서라서 일정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모아둔 돈으로 이렇게 육아휴직을 했던 경험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마음을 먹는 것도 쉽지 않았고 또 마음을 먹고 실행한다 하더라도 뭐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또 직장 내에서의 상황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도 그렇지만 이상범 씨도 그렇지만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라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또 박지원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랜서시니까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이런 육아휴직의 개념이 없으니까 조금 더 다르게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그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언제 어떻게 힘들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저한테도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둘째를 낳고가 굉장히 힘들었었고, 그때가 가수 활동이 굉장히 좀 미비할 때였었고, 어려워서 아내까지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처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내랑 그때를 회상을 하면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자기는 그 육아를 누리지 못한 게 너무 서럽다고. 저는 그래서 아내의 그 말을 통해서 많이 배워요. 뭐 지금도 많이 배우지만 그때 그 육아를 누리지 못해서 너무 서럽다고. 저는 이 엄마들이 막 희생하고 고생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도 좋지만 정말 그때를 진짜 누리는 것이라는 어떤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러려면 아빠까지 같이 누릴 수 있게, 육아휴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아이를 셋째를, 넷째를, 둘째를, 심지어 첫째를 결정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가정들이 물론 정부에서 이렇게 어떤 뭐 소급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 소급 지원은 사실상은 거의 뭐 실제적인 어떤 그 육아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물질적으로는 아이 키우는 데 있어서 자유로워져서 마음껏 그 두 사람이 그 육아라는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사회가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데요. 이게 저희만의 욕심이 아닐 수 있으려면 아무래도 많은 지원이나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육아와 일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일을 선택해야 되는 이 상황,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아이를 키우려면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얼핏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맨날 어떻게 아이하고 박사님을 놀아주라고 그러냐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근데 정말 현실적인 어려움 맞습니다. 근데 이 아빠 육아를 필수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게 되는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육아, 아이 키우는 거 이런 얘기하면 모범 사례로 드는 국가가 스웨덴이죠. 스웨덴은 실제로 1995년도에 아빠 육아 휴직 의무 사용제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육아를 위해서 휴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사용하라는 거죠. 그리고 스웨덴은 1973년도부터 사실은 아빠, 엄마, 부모 보험제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육아 휴직 기간 동안에 부모 수입의 80%를 국가에서 보전해주는 그런 제도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만들어져서 사실 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 이제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그 옆에 국가죠. 노르웨이. 근데 노르웨이도요, 1994년부터 아빠 휴가제도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빠 휴가제도는 무조건 자녀를 출산하면 10주의 휴가를 사용해라 이러는 건데요. 그 제대로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휴가를 줘도 되겠다라고 이제 자격이 인정된 분들 중에 90%가 2018년 9월 통계로 90%가 이 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육아 휴직도 아까 우리 김한별 아나운서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이상범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변에 눈치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잘못된 생각이지만 사실은 조금 육아휴직을 쓰면 유능하지 않은 직장인 같은 약간 그런, 물론 아닙니다만 좋지 않은 그런 생각을 일부 갖고도 계세요. 근데 이 육아휴직을 쓰는 것, 그리고 아이를 육아에 참여해서 같이 키우는 이 과정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면 제도에 어떻게 보면 효과를 걷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의 제도에서 의무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아빠가 동참해서 함께 키우는 육아가 제도적으로 좀 정비가 된다면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가의 예산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올바르게 사용이 돼야 되고 그런 건 사실이지만, 그리고 어느 예산 하나하나가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 희망입니다. 이 아이들이 출산이 되고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커야 우리 미래가 얘네들이 딱 받쳐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잘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정책과 예산보다 저는 이것이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엄마 아빠가 육아에 참여할 때 수입이 줄어드는 데 있어서 국가가 좀 안전하게 보존해주고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돼서 이번 기회에 그런 정책이 좀 만들어져서 돈 걱정 좀 덜하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또 희망에 찬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스웨덴과 노르웨이 얘기가 나왔을 때 아빠들이 참 부럽다 이런 표정 동시에 지으셨는데, 지금 또 보건복지부와 국가에서 이런 정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저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믿어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제도적인 얘기, 외적인 얘기를 좀 나눠봤다면 아빠 육아, 그 직접적인 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일과 육아를 양립하는 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빠들은 일도 잘하고 싶고 또 육아도 잘하고 싶고 하다가 결국은 그 사이에서 균형을 못 맞추고 탈진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영규 씨는 어떠세요? 그런 욕심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일도 육아도. 처음에 제가 아내와 얘기했을 때 우리 박사님 말씀처럼 제 생각에도 아빠가 그냥 도와준다는 생각을 하는 것과 약간 잘못됐다는 생각을 한 게 아이를 같이 키우고 함께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육아에 대해서, 근데 또 왠지 모르게 아빠들은 뭔가 근자감이 있잖아요. 잘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임신을 했을 때 저한테 공부를 하라 하고 이런저런 책을 저에게 사줬는데 제대로 읽지 않고 왠지 모르게 그냥 잘할 것 같다는 생각에 자만에 빠진 거죠. 결국 이제 현실이 됐을 때는 이렇게 내가 모르는구나.
이렇게 일이 힘들고 아이를 키우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고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제가 일이 있으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아내는 이제 활동을 하는 상황에 있고 또 이제 일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으니까 굉장히 그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는데요. 여유가 없을 때는 제가 이제 아들 뭐 학교에도 가고 초록 어머니 외에 어머니가 아닌 아빠가 간다든지 초록 아버지 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록 부모 회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폴리스라고 해서 이제 학교를 도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어머니 폴리스라고 해서 갔는데 엄청 수상한 거죠. 그 당시 제가 수염을 길렀었는데 제가 이제 폴리스 역할을 하러 갔다니까 왠지 그 학교에서 왜 오셨냐고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생각에 여러 가지를 양립을 하고 제 일도 하면서 이제 아내의 일도 약간 좀 같이 보조를 하고 아이를 같이 양육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정말 제가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 엄마들 그리고 여성분들이 얼마나 이 육아라는 게 끝이 없는 일이라는 걸 밖에서 일할 때는 몰랐는데 밖에서 일을 하면서 집에 와서 뭔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집안일은 또 육아는 영원히 끝나지 않은 일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아빠들도 이제는 많은 정보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번아웃 되지 않고 방전되지 않으면서 이 가정을 잘 꾸려나갈 수 있는 많은 정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번아웃 되지 않고 충전하면서 이제 육아할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물론 뭐 한 명, 두 명 키우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거 저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옆에 계신 박지연 씨께서 뭘 셋, 여섯은 키워봐야 힘든 걸 알지 라는 생각이셨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저희로서는 감히 상상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육아에 대한 고충이 좀 더 심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육아 스트레스라는 단어는 사실 쓰질 않습니다. 아내나 저나 그런 단어는 잘 들으려고도 안 합니다. 저는 그 시대가 사실은 그 시대에 쓰는 어떤 단어를 보면 그 시대의 어떤 마인드나 문화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분명히 중2병이라는 단어도 없었던 거고요. 저는 이것도 아이들의 어떤 이상 증세를 이 시대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단어라고 반증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육아 스트레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까? 과연 이 정말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이 뜨거운 첫사랑을 이제는 스트레스라고까지 표현하는 시대까지 와버린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그래서 아내랑 그런 작전을 펼친 거예요. 이 단어 쓰지 말자. 그리고 생각을 좀 바꿔보자. 내가 다른 시대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 다른 시대는 아마 육아를 데이트라고 쓸 거야. 그래서 그 데이트라는 어떤 단어를 이 시대는 안 쓰는 단어를 아내하고 제 머릿속에 집어넣으니까 그게 돼요. 그래서 등원 데이트를 하고 하원 데이트를 하고 목욕 데이트를 하고 이부자리 데이트를 하고 먹이는 식사 데이트를 하고 그럼 요리하는 그 순간, 치우는 그 순간, 목욕하는 그 순간 그 모든 게 등원은 기다려지고 하원도 기다려져요. 그런 어떤 생각의 전환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데이트라는 단어는 한번 훈련해 보시기를 네. 제가 추천드립니다. 지금 많은 아빠분들이 야 이거는 참 괜찮다라는 노하우를 좀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의 전환을 하지만 고충도 있으실 것 같아요. 고충은 아무래도 시선이죠. 시선이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너무 어떤 이 육남매는 너무 낯설고 거기다가 뭐 남자가 육아를 한다는 것은 너무 이단하고 그래서 뭐 친구들을 만나거나 형님들을 만나면 적당히 해라. 어지간히 해라. 내가 좀 이렇게 좀 남자가 좀 이렇게 뭐 스트레스도 풀고 좀 이렇게 모임도 좀 나오고 그러면 살아. 저는 그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나는 거기 모임 가고 한 것보다 이 육남매와의 삶이 너무 명확히 어떤 게 더 중요한지가 너무 명확하니까 그게 싫거든요. 그런데 저를 약간 이단화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 육아를 쓰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이 맛을 본 거예요. 아빠 육아를 써야겠다라는 거는 아내를 위한 것도 있고 아이를 위한 것도 있지만 내가 이거 누리고 싶어의 마음도 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누리고 싶은데 옆에서 눈치 주고 불편하게 하고 뭐 그렇게까지 하냐. 너만 애기 낳냐. 나도 낳아봤다. 라는 식으로 마치
자기들은 진짜 그 어떤 뜨거운 사랑에 실패를 해서 나까지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이 어릴 때 이렇게 모임을 하면 갑자기 애인 생기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너 우리한테 좀 소원해진 것 같다? 애인만 생각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굉장히 배려 못하는 마음이거든요. 예. 저는 우리가 하는 이 뜨거운 사랑을 배려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육아 스트레스를 육아하는 그 안에서 받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오히려 더 많이 받게 되는 거군요. 그런 시대가 됐다고 보죠. 네. 자, 저희가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텐데, 그 맘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엄마분들은 육아를 하면서 많은 고충이나 또 정보나 이런 것들을 맘카페에서 나누는데, 전 실제 가입을 하려고 했더니 안 받아주더라고요. 맘카페에서는 아빠를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어려웠는데 어디에 이 어려움을 좀 고충을 얘기해야 될까?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될까? 참 답답함이 많았었는데, 제가 이걸 알았다면 참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백인의 아빠단 커뮤니티. 오늘 백인을 저희가 다 모시지는 못해서 몇몇 분만 저희가 모셨는데 이분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분들은 어떤 고충을 갖고 계신지 저희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감해 드리고 또 어떤 가르침을 받거나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좀 노하우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과 처음으로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이크를 살짝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저희가 백인의 아빠단 멘토 10기 분들이시거든요. 네. 이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 중에, 아마 저희랑 비슷한 공감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고충.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인석이라고 합니다. 백인의 아빠단 관계 멘토로 일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은 아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신기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아내를 계속 사랑하다 보니까 1년이 겨우 지났는데 아이가 또 한 명 태어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태어나서 낳고 또 낳고 한 애셋 아빠 양인석이라고 합니다. 세 분의 네. 네. 네,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정말 많은 걸 얻고 느끼고 배우셨을 것 같습니다. 이 활동들을 통해서 어떤 걸 가장 많이 느끼셨나요? 백인의 아빠다는 저한테 굉장히 특별한 이유가 아이가 태어나니까 놀라운 일은 아빠도 태어나더라고요. 엄마도 태어나고 아빠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빠 어떻게 하지? 되게 고민이 많았고 애 셋을 보는데 여기 계신 분들처럼 너무 막막한 거예요. 너무 잘 지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마음처럼 잘 되고 싶은데 그거 어떡하지 할 때 백인의 아빠단을 만났어요. 어떻게 놀고 아이들하고 어떻게 관계하고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되게 신이 나더라고요. 책과 함께 오 박사님의 책도 많이 읽었지만 여기에서 아빠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놀면 돼 저렇게 놀면 돼 하고 매주 미션을 주거든요. 그걸 통해서 맨 처음엔 숙제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습관이 되고 아이들은 그 미션을 기다리면서 아빠가 최고의 놀이 학교와 함께 자기의 친구가 되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째 멘토를 하게 된 것도 여기서 많이 배우고 나누고 아빠들의 감동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도 알려주는 건가요? 그렇죠. 오. 매주 아빠들끼리 이렇게 놀아보니까 너무 좋고 그냥 노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찾게 되고 아빠의 존재가 어떤지 알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아이만 많이 낳으면 행복해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퇴근하고 아이를 안았는데 아이가 저를 못 알아봐요. 왜 그럴까 했더니 별 보고 나왔다 별 보고 들어오는 아빠의 존재를 알 리가 없잖아요. 저는 되게 서운했거든요. 근데 아내를 바라봤어요. 맞벌이인 아내를 바라봤는데 아내 눈이 벌써 이미 돌아갔어요. 워킹맘의 아내는 이미 육아와 함께 일을 하는 줄 알고 더 지쳐 있었던 거죠. 어떡하지라고 했을 때 진짜 아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사랑을 표현하진 않았구나. 저는 결국은 일까지 그만두면서 여기 육아 휴직을 하실 때 육아 퇴직을 하면서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정말 이게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예. 막내 아이가 1학년인데 지금 7년째 육아를 하고 있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놀아주는지가 참 고민일 텐데, 백인의 아빠 멘토 그 노하우들을 저희가 좀 습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자, 두 번째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어느 분께, 네.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에서 온 백인의 아빠단 교육 멘토 이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놀아주는지 말고 꼭 빠지지 않는 고충이 있다고 하던데요. 예, 우선은 제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요. 우선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아이가 생길까라고 처음 고민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첫 아이를 얻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그 첫 아이를 낳고 그리고 또 어쨌든 둘째, 셋째를 낳아서 지금 현재 이제 규도, 규리, 규민이 이제 새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훈육에 대한 부분을 우선 이제 연관 지어서 하고 싶은데요. 아, 훈육과 관련된 얘기요? 예. 근데 사실, 저희 경우에는 저희 부부가 훈육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공감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와 같이 있을 때, 오히려 이제 저희 뭐 아내의 어떤 편에서 이야기를 같이 들어준다든가 아니면 오히려 자리를 좀 떠나서 오히려 엄마가 아이들한테 온전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어떤 고민은 뭐냐면 사소한 일상에서 그 엄마랑 아빠가 이제 다투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사실 아이들이 있는 공간에서 같이 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게 직간접적으로 아이들한테는 약간 부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미칠 거고 시간이 지나면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미안하고 좀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내 같은 경우는 규칙을 우선시하는 편이고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이 편에서 입장을 받아주다 보니까 이제 훈육을 떠나서 그 부부간의 어떤 그런 갈등이 조금 일상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례적으로 이제 몇 주 전에 아이가 이제 바다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저는 이제 아이의 편에서 우선은 이제 가겠다고 어느 정도 메시지를 줬어요. 근데 엄마 경우에는 이제 둘째 아이가 이제 감기도 있고 해서 약을 먹고 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안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는 사실 당연히 실망을 할 거고 아빠가 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로 인해서 좀 저도 이제 마음이 또 편치 않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 우리 박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부부가 스타일이 조금 이렇게 다른 상황에서 이런 일상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 사실 그게 처음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소한 거로 인해서 부부가 다투는 거를 아이가 같이 있는 공간에서 있었을 때 부모가 그래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야, 이 부분은 저도 좀 알고 싶네요. 네. 훈육을 하는 데 있어서 방향이 좀 다르거나 또 네. 엄마 아빠 의견이 달랐을 때 아이 앞에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네. 너무 지금 좋은 질문이고 어쩌면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을 낳는 순간부터 자녀를 본능적으로 사랑합니다.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습니다. 엄마가 자식을 더 사랑하냐?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거는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 이 자리에서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예의 바른 아이, 또 어떤 분은 뭐 건강한 사람, 어떤 분은 뭐 남을 잘 배려하는 사람, 또 어떤 분은 아이가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 뭐 친구와 잘 어울리는 아이, 굉장히 부모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상위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아이를 잘 키우려고도 노력합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답은
너무 깊고 넓은 이야기라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없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굳이 조금 짧은 대답을 좀 답변을 해드린다면 저는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은 아이가 건강하게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게 성장 발달이 비교적 균형 있게 그렇게 커서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마음 편안하게 주변 사람과 그럭저럭 잘 지내면서 자기 영역에서 조금은 행복을 느끼고 좀 비교적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최소한 20년을 부모가 잘 일관되게 돕는 것이다. 이것이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거는 아이가 마음 편안하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그럭저럭 잘 지낼 수 있는 아이로 부모가 돕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하셨던 아버님도 아이와 놀아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아빠도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예쁩니다. 그래서 마음 먹고 놀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내가 아빠는 신체놀이 많이 해주래. 좀 애랑 놀아 몸으로. 그래서 애를 막 누릅니다. 막 지나치게 아프게 끌어안고. 그러면 애는 발길질을 합니다. 하지 마세요 아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속이 상합니다. 삐집니다. 빈정이 상합니다. 어떻게 내가 시간을 낸 건데. 그럼 이제 아이한테 왜? 아빠가 좋아서 그러는 건데. 그러면서 한 번 더 누릅니다. 그럼 애는 드디어 막 울어요. 그럼 이제 아빠는 뭐라 그러냐면 너 이제 다시는 놀아주나 봐라. 이렇게 나와요. 이런 일들이 아주 허다합니다. 아이랑 놀라고 공을 주면 놀아보지 않은 아빠는 꼭 아이 이마에 공을 맞춥니다. 그럼 이제 아이가 울어요. 울면 아빠는 속이 상해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놀이의 방법,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가 좀 불편해하면 왜 불편해하지? 이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것이 돕는 과정입니다. 아이를. 이거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를 중심에 놓는 겁니다. 왜? 내가 생명을 주고 내가 아이의 생존을 돕도록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아빠이지만 이 아이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랑 느끼는 거나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잘 키울 때는 이 아이가 어떤 아이고 이 아이가 왜 그렇고 나는 어떤 부모이고 얘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 아이를 일관되게 돕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러한 가치관, 부모로서의 개념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방식을 갖고 왈가불가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왜 도움이 안 되냐면 이렇게 키워야지 하는 방식은 대체로 본인이 부모와 경험한 것들입니다. 본인도 부모가 있고 부모로부터 컸기 때문에 그 경험을 기초로 해서 그러한 개념을 갖게 됩니다. 이 부모와의 경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부모와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내가 겪었던 경험으로 아이를 키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식은 이게 싫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와의 경험이 너무 나쁜 경우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어떠한 원칙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버르장머리 없는 애로 키우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너무 무섭게 아이를 대한다든가, 반대로 너무 무섭게 큰 아빠들은 아이를 절대 엄하게 키우지 않을 거야 하면서 지나치게 어떨 때는 또 아이를 너무 허용적으로 키운다든가, 이게 아내나 남편이나 엄마나 아빠나 다 본인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경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컸느냐를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으면 결국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다 내가 다르고 나의 부모가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고 아이마다 집집마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상대와 언제나 논쟁을 할 뿐이지 이것이 마치 기차 철로처럼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엄마도 애를 잘 키우려고 하는 것이고 아빠도 아이를 사랑하고 잘 키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언제나 의도가 선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잘 키우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때 서로 다투게 되면 나의 이 선한 사랑과 나의 의도를
비난받는 것 같아서 절대로 굽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키워야 해라는 방식, 기술에 대해서 아이 부모가 굉장히 다투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육아라는 과정이 굉장히 행복한 과정인데 아이로 인해 더 다투게 되고 사이가 나빠지게 되는 경우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 입장을 한번 볼까요? 아이는 집이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는 가장 안전한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안전한 공간이고 안전한 대상인 집과 부모 자신이 늘 다투고 큰 소리가 오고 가고 물건이 막 내팽겨쳐지고 애는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아이는 부모와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초로 부모가 없어도 편합니다. 어떤 아이는 부모랑 같이 있을 때 불안합니다. 어떨 때는 부모와 같이 있어서 더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부모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의견이 다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이를 건강하게 성장하는 돕는 게 과연 무엇일까? 우리 아이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걸까? 얘가 왜 그럴까? 이렇게 보여지는 행동의 뒷면에 있는, 이면에 있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어떤 엄마지? 나는 어떤 아빠지? 나는 어떻게 성장해왔지? 이걸 가지고 아이를 가장 중앙에 놓고 돕도록 의논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투고 언짢을 때도 있는데 목소리가 높아질 때는 문자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무슨 애톡 이런 거 있죠. 그런 걸로 나누시고요. 정보하면 나중에 이제 누가 집에 있을 때는 잠깐 나가서 얘기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아니면 카페 같은 데 얘기를 하면 그런 데 가서 얘기하시면 소리를 덜 지릅니다. 그래서 아이 앞에서 큰 소리로 싸우는 것은 마치 공포 영화 13편을 연속으로 틀어주는 것 같은 내적인 긴장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정말 머릿속으로 잘 깨닫고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아이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네.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를 좀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여러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실제 육아를 하면서 느꼈던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솔직 담백하게 허심탄회하게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분들 중에 한 분 더 말씀을 들어볼까요? 어떤 분께 좀 드릴까요? 네네. 예, 어머님께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허심탄회하게 하셔도 됩니다. 네, 저를 믿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훈이, 채연이 그리고 아빠, 미 남편, 육아랜서 김기탁 일상 멘토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기에 앞서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앞선 패널 분들께서 많이 얘기해 주시듯, 제 생각을 많이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놀라웠었는데, 아빠들이 육아를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케어를 할 때, 예를 들어 남성이 편하게 기저귀를 가는 곳이 많이 생긴다든지, 또는, 제도적인 방변이 많이 생겨서 좀 편하게 대하는 것보다는, 굳이 아빠 육아, 엄마 육아를 나누지 않고, 그냥 공동 육아라는 그런 사람들의 자연스럽게 인식의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빠 육아, 엄마 육아도 좋지만 그냥 공동 육아, 함께 육아라는 것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시설적 제도보다는 시설적 제도나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제가 좀 보고 해도 될까요? 네네네,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좀 많이 적어서. 시설적 제도나 또는 개선의 당장의 불편함을 해소는 할 수는 있으나,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공동 육아를 위해서는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로 들어서는 지하철 임산부석에 이제 양보해주세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혹시나, 태아의 쉼터 또는 새생명 쉼터, 연약한 태아의 쉼터입니다. 쉬어갈 수 있게 자리를 비워주세요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마음적으로 이 사람이 당연히 이 자리를 좀 비워줘야 되는, 당연히 이 사람이 이 공간을 자연스럽게 써야 되는 그런 공간으로 인식이 되지 않을까. 또는
아까도 이제 오은영 박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여성 육아휴직, 남성 육아휴직 그런 통합 그런 휴직이 꼭 나누는 게 아니라 통합적인 그냥 육아휴직으로 만든 다음에 그 출산휴가라든지 그 여성들이 보통 출산휴가를 지어주는데 남성들도 똑같이 여성들과 함께 출산휴가를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여성들도 힘들 수도 있고 그 출산하는 과정을 아이와 함께 남성들도 같이 느낄 수 있는 공감대가 필요하고 또는 이제 출산 시에 이제 동시 출산 휴가가 꼭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꼭 이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에 반한 이제 나라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알아서 좀 잘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엄마들이랑 많은 얘기를 해보는데 둘째를 이제 가지기 위해서 그 첫째를 케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적 요소 그리고 그 내 공포감 또는 남편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일괄적으로 되면서 둘째에 대한 그런 그 계획을 취소를 하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남성도 필수적으로 육아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도 보완해야 될 앞으로의 평생의 과제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실제 육아에 참여하시는 아버님들이라서 저희가 들으면서도 굉장히 공감되는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빨리 좀 보완될 건 보완돼서 아빠, 엄마 나뉘지 않고 누구나 육아하는 데 있어서 좀 편안하고 또 마음이 편하면 또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요. 또 많은 아빠들 그리고 엄마들도 많이 배운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아빠들도 분명히 육아휴직 혹은 육아를 하면서 얻은 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나는 육아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웠고 뭘 얻었다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열혈 육아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범 씨. 저는 아빠 육아휴직을 통해서 얻은 거는 아빠 육아의 필요성 그리고 당위성입니다. 우리나라 특히 대한민국처럼 육아에 있어서 기울어진 운동장, 육아와 가사의 모든 책임이 아내한테 많이 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분배되어 있지 않는 이런 현 상황 속에서 아빠마저 육아를 외면한다면 그런 모든 힘든 일을 아내가 홀로 감당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 육아는 아내를 위해서 아내의 그런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아내들은 다시 리프레시하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육아를 좀 더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것인데요. 지금은 아들, 딸 이렇게 구분 없이 최선의 이런 환경을 교육 여건을 마련해주고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자라고 취준생 시간을 거치고 회사에 입사했는데 지금은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지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언젠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지 않을까? 혹은 퇴사를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지금 있어서 유리천장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나. 그리고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세대에서 끊지 않으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아빠 육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빠 육아는 선택이 아니다 필수. 그리고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과 또 아내를 위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우리 박지원 씨도 굉장히 느낀 게 많으실 거예요. 육아를 하면서 내가 얻은 것, 또 아빠 육아의 필요성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가장 많이 얻은 것은 아내의 사랑이죠. 아내의 사랑을 얻은. 네네. 네. 그 여자가
그 여자에서 엄마로서의 삶을 갑자기 이렇게 아이가 태어났을 때 경험하게 되면 사실 정말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근데 그 엄마로서의 삶의 확신은 이 남편의 아이에 대한 사랑이 보였을 때, 그게 마음이 아니라 그냥 멀리서 전화 통화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함께하는 시간과 그 사랑이 눈으로 보이고 느껴질 때 그 여자는 이제 엄마가 된 그 삶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들의 그 아이를 향한 그 어떤 시간과 사랑은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필수가 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야 그것이 가정의 선순환이 되는 거죠. 내가 아이에게 사랑을 했기 때문에 엄마에게는 엄마로서의 삶에 확신을 주고, 그리고 그 엄마는 이제 남편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내가 엄마로서의 삶에 확신을 준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랑을 주게 되고, 그래서 다음날 아침밥이 좋아지는 거죠. 아침밥도 영향을 미치는군요. 그러면 이제 이 남편은 또 그런 아내의 사랑이 고맙고 더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아이라는 이 매개체가 우리가 더 서로 사랑을 끈끈하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어떤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없이 우리가 어떤 더 뜨거운 사랑을 경험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 같고, 그래서 그 아이의 존재가 소중하고 선순환의 요소가 되니까, 왜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는 파워가 있다는 걸 느끼냐면, 저도 뭐 아이 하나 둘 낳고 사실 몰랐던 것들인데, 우리가 이제 길거리에 이제 어른들이 3, 4모 모여서 담배를 태우다가도요, 어린아이 하나 지나가면 고개를 돌립니다. 저는 이게 이 시대와 이 사회는 이제 질서의 시대고 질서의 사회이지 않습니까? 근데 질서의 명분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아이 덕분에 내가 내 삶을, 나를 질서 안으로 초대해준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는 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가정과 이 사회가 질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저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것 같지만 엄마 아빠도 함께 성장한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바로 육아가 가진 힘 아니겠습니까, 박사님? 맞습니다. 육아를 하면서 사실 부모도 성장하죠. 그리고 이 성장 과정에서 아이도 성장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너무 행복하고 아이한테 있어서 너무 중요하고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은 분들이 해주셔서요. 약간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약간 조금 찬물 끼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그래도 이 말씀을 꼭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부모가 되었을 때 사실 좀 두렵습니다. 그런데 특히 아빠들은 마음 안에 우리 아버지 같은 아빠는 절대 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물론 이분의 아버지 또한 자식을 사랑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윗세대에 지나치게 남성 중심 사회에 가부장적인 것이 뼈대를 이뤘던 그런 사회에서는 좀 가깝지 않고 자녀랑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고, 그런데 굉장히 무섭게 엄하게 다루던 아버지들이 꽤 많았습니다. 물론 뭐 엄마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이 모임은 또 아빠들의 모임이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키웠다는 것은 머리로 알지만, 그래서 머리로 감사하지만 알아도 마음으로 안 풀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최선을 다했지만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요.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같은 아빠가 되진 않을 거예요. 이 아버지 같은 아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맞고 자란 아빠들입니다. 본인이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너무 맞고 컸다면, 그리고 너무 무섭게 그렇게 컸다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왜 치열하게라는 표현을 쓰냐 하면 본인이 그것 이외에 자식을 좋게 대하는 법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는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우리 어머니 같은 그런 부모가 되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일상에서 실제로 그것을 보고 배우고 느껴보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다른 방법이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익숙한 방법을 결국은 또 쓰게 되는 그런 우울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익숙한 것은 익숙한 거지. 그래서 편안한 거지. 익숙한 것이 언제나 옳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식을 좋게 대하는 것, 물론 오냐오냐 하라는 건 아닙니다. 좋게 대하는 것을 본인이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것에 대해서 아주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아빠들은 나는 절대 그런 우리 아버지 같은 아빠가 되지 않을 거야. 이 마음을 먹고 자녀를 지나치게 허용적으로 키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 하고 싶은 거 다 해. 장난감 얼마나 한다고 그거 얼마나 그까짓 것. 이런 걸 통해 어쩌면 본인이 원했던 거는 아이가 그냥 건강한 사람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크는 그런 것을 바랬을 텐데 어쩌면 본인의 마음과는 달리 생활에서는 그것이 편안하게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나치게 무섭게 컸나 내지는 내가 많이 맞고 컸다면 반드시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아주 곰곰이 생각해보고 치열한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술 문제입니다. 사실 술은 잘 마시면 음식의 풍미를 돋구고 좋은 그런 어떤 지인들과 아주 즐거웠던 경험을 쌓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특히 아버지가 술 문제로 굉장히 어려운 어린 시절을 경험했다면 본인이 혹시 술 문제가 있는지 치열하게 고민해보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약간 유전적인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술에 대한 것을 잘 배우지 못해서 인생은 살아가다 보면 언제나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뜻하지 않게 고난과 고통과 좌절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내 인생을 훅 하고 찾아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차피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본인의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술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면 혹시나 본인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술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아니면 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나는 안 그래 이러한 너무 지나친 자신감을 너무 믿지 않는 내가 혹시 그러면 어떡하나라는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철저하게 들여다보는 그러한 고민, 치열한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키워준 부모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과연 완벽한 부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는 우리를 사랑했지만 우리 또한 우리 자녀를 사랑하지만 내 안에는 언제나 미성숙하고 약하고 해결되지 않은 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건드리는 게 자식입니다. 이걸 건드렸을 때 남은 안 만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자식은 안 만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끊임없이 건드리면 너무 고통스러우면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식은 안 만날 수 없습니다. 자식과 헤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나의 정말 힘든 해결하기 어려운 이 부분을 자꾸 건드린다면 이것을 좀 잘 해결해 보는 거는 부모인, 아빠인 우리의 숙제인 거지 이것이 아이의 숙제는 아닙니다. 숙제는 내가 하는 겁니다. 내 숙제를 남이 하게 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이것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치열하게 노력하시기를 아주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박사님 말씀을 이제 듣고 있다 보니까 과연 나는 어떤 아빠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술 한잔이 하고 싶어집니다. 과연 난 어떤 아빠일까? 그리고 과연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생각해 보면 아이의 행복, 그리고 아내의 행복, 우리 가족의 행복, 결국 나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정말 제가 어떤 아빠로 민지한테 지금 생각이 되어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엄격한 저희 아버님도 제가 생각을 하면 엄격한 아버님은 아니셨지만 항상 직장에서 일을 하시고 늦게 퇴근하시는 그런 아빠였습니다. 저는 기억에 남는 게 매주 일요일 날 제가 아버지랑 같이 그 동네 뒷산에 등산을 가고 같이 목욕탕에 가는 게 일주일에 일과였거든요. 근데 그때 아버지랑 뭐 많은 얘기를 나누거나 혹은 뭐 수다를 계속 떠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그 시간들 같이 묵묵히 산을 올라가면서 뭐 일주일 동안 뭐 별거 없었냐 물어보시면 그냥 별거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그래 그러면서 목욕탕에 가서 아버님 등을 밀어드리고 또 아버지가 제 등을 밀어주는 그런 시간이 막 살갑게 사랑한다 아들아 막 뽀뽀하고 껴안고 그런 시간 없었지만 굉장히 저에게는 좋았던 기억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직업적으로 조금 다른 출근을 하는 아빠들보다 조금 더 이 아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느끼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아내와 제가 한 팀이 돼서 이 아이를 육아하고 양육을 해야지 우리가 다른 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견이 물론 다를 수 있지만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내 의견이 맞고 항상 상대방이 틀리다. 혹은 상대방이 맞고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게 방향은 조금 다르지만 목표는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들이 항상 노력하고 있고 많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로는 아내 말이 맞다. 네. 아내 말이 맞구나. 라고 하는 걸 먼저 좀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아빠들이 생각할 때 이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부드럽게 좋게 표현하면 좀 더 이 부부 간의 육아에 대한 대화가 좀 순조롭게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아들과의 대화에서 저는 이제 친구 같은 아빠가 된다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게 어린 시절에 민재는 뭐 저와 스스럼 없이 손을 잡고 걷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때 아주 어렸을 때 뭐 5살, 6살 그때 제 손을 잡고 걸을 때에는 그 손에 뭔가 그 사랑의 확신이 느껴집니다. 네. 손을 정말 꼭 잡고 걸어가도 어색하지가 않은데 지금 중학교 1학년이 된 아들의 손을 잡고 걸을 때에는 뭔가 그 어색함이 느껴져요. 네. 근데 그게 저는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지금 저희 아버지랑 손을 잡고 걷으라고 하면 그냥 잠깐 잡았다가 이러면서 손을 놓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장해가는 그 아들의 그 멋진 모습을 응원하는데 숨김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아이들이 뭐 게임이나 이런 걸 할 때 그걸 무조건 하지 마라, 뭐 시간 정해놓고 하지 마라라고 금지시키기보다 아빠인 입장에서 같이 한다. 뭐 요즘 아주 유행하는 뭐 배, 뭐 아니면 뭐 오, 뭐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는데 이거를 아이들이 숨겨놓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같이 어떤 게임 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하고 숨김이 없을 때 친구 같은 아빠가 됐을 때 정말 더욱더 좋은 유대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한 번이라도 좀 더 이제 아이들이 어떤 게임을 한다거나 어떤 흥미로운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게 혼내야지 뭔가 가르쳐야지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래 같이 놀까 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아빠, 친구 같은 아빠가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아내와 함께 혼합복식조를 이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고요. 특히 아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또 시간이라는 게 솔직하다 보니까 그만큼 가까워지는 게 아이와 또 아빠, 부모 사이일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분들, 함께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게 말이 쉽지 시작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거든요. 여기 또 나와 계시니까 과연 이 아빠 육아를 어떻게 하면 좀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을지 그 시작 노하우에 대해서 좀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현 씨부터 이렇게 한번 돌아볼까요?
어떻게 아빠 육아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않고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육아라는 그 위대한 사랑을 하게 되신 우리 모든 처지의 아빠들은 다른 것에 다른 취미에 눈을 두면 그 육아는 즐거워질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냥 그게 전부여야 돼요. 예, 그러면 사실 힘들지 않아요. 그게 전부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왜 라디오스타라는 방송에서 저는 항상 주차장에서 집에 뛰어 들어갑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우리 패널분들한테. 가족이 보고 싶어서 빨리 뛰어간다. 네, 주차장에서 뛰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시동을 끄자마자 막 뜁니다. 매일 그럽니다. 근데 그 행위를 설명을 했더니 비웃음의 대상이 된 거죠. 너무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거밖에 없으니까. 예, 정말 머릿속에 그 6 친구들 보고 싶고 이제 아이를 꼭 6 낳으시라는 게 아닙니다. 네. 하나를 낳든 둘을 낳든 그 아이가 마음의 전부가 되면 그거는 희생과 고생이 아닙니다. 이제 그때부터 그 열애를 누리시는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전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희 박사님께는 제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이성범 씨. 사실 처음 아빠 육아를 한다고 생각하면 걱정이 앞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빠 육아를 한다고 하면 뭔가 대단한 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어쩌면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데 아내를 위하고 아이를 위한 육아는 그렇게 거창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퇴근 후에 1시간, 2시간 그냥 아이가 놀아주는 것만으로도 아내는 힘을 얻고 아이들은 아빠를 더욱더 좋아하게 될 것이란 고 확신합니다. 아빠 육아는 대단한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을 기억하신다면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아빠 육아를 시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점에 있어서는 제가 참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회사 프로그램 중에 자꾸 아빠를 슈퍼맨으로 만드는 프로그램 때문에 아빠 육아가 너무 어렵다. 슈퍼맨들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실까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편안하게 그 대단한 일, 거창한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김영규 씨. 모든 육아가 마찬가지겠지만 또 아빠들이 선뜻 육아를 할 때 좀 겁이 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수칙이 디지털 기기를 좀 멀리하는 겁니다. 네. 핸드폰과 TV와 뭔가 이런 자극거리를 아이도 마찬가지고 엄마, 아빠, 특히 아빠가 핸드폰을 치우고 뭔가 육아를 할 때 어떻게든 시간을 벌려고 아이에게 자극적인 그 화면을 보여주기보다 모든 그런 화려한 어떤 디지털 거리를 좀 치운 다음에 아빠도 심심하고 아이도 심심한 상태가 되면 뭔가 너무 심심하니까 뭔가 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이 뭐 책을 읽는다든가 아까 뭐 몸으로 움직인다든가 공을 이용한다든가 뭔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엄마 아빠나 아이가 자기만의 어떤 기계만 보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육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스텝으로는 심심해지자. 네, 디지털 기계를 멀리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심심해지자. 그만큼 아이와의 시간은 더 충만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박사님께 저희가 좀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빠 육아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그리고 제안하고 싶으신 한마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아빠들이 실제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딸들하고 노는 게 너무 어렵다고들 그러세요. 또 그나마 아들은 동성이니까 뭐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도대체가 딸하고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아이랑 놀아주고 싶은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질문이 좀 쉽게 아빠 육아를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아이 연령이 몇 살이건 간에 가깝게 한 공간에서 좀 있어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한 공간에 있으면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하고는 신나게 재미있는 놀이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크면
뭔가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오늘이라도 내가 아빠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애 문제점을 내가 딱 꼬집어서 바로 고쳐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춘기 이후의 아이들한테는 야 세상이 얼마나 험난한 줄 아니 이제 이 얘기를 해서 야 너 그런 식으로 살면 너 나중에 너 살기 어렵다. 그리고 한창 공부해야 될 나이 아이한테는 너 그렇게 해서 나중에 거지 깡통 차 뭐 이 얘기를 많이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은 더 부모랑 얘기하기 싫어하고 또 부모는 특히 아빠는 아이를 대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요. 일단 먼저 한 공간에 있으면서 뭘 자꾸 해주려고 하지 말고요. 아이가 하는 걸 가만히 봐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꼭 뭔가를 해요.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따른 반응을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보고 뭐 생각하는 중이야? 가만히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할까? 이 정도 말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아이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랑 한 공간에 있는다는 거는 밖에 나가도 그냥 걸어가도 한 공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재미있는 놀이 또는 어마어마한 놀잇감 이런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랑 시간을 공유해 보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연령대별로 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는 많이 놀아주라고 합니다. 놀아주라는 거는 놀이를 하라는 의미보다는 좋은 질적으로 좋은 정서적 상호작용을 많이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면서 아이와 친해져야 됩니다. 친하다는 게 위계질서가 없는 너무 친구처럼 지내라는 게 아니라 위계질서는 있지만 그러나 아빠가 좀 아이하고 친할 때 마음의 다리가 연결되면서 여기에서 이 다리를 통해 때로는 좀 언짢은 얘기도 전달할 수 있고 또는 충고와 조언도 전달할 수가 있는 거니까 좀 친해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이가 초등학교 무렵이 되면 그때는 세상의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아빠가 이렇게 잘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빠를 통해 사람이 인간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배우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엄마도 가르치지만 이제 아빠가 이런 역할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좀 사춘기 이후에 이제 좀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보시면요. 부모는 아이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이것을 대화를 통해 의논하는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애를 만났을 때 계속 훈계하고 잔소리하면 대화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대화를 통해 의논이 중요한 겁니다. 의논. 당장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의논을 이렇게 해나가는 그러한 존재로서 있는다면 아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아빠는 아빠의 위치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거고 아빠는 아빠 자리에서 줘야 되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이걸 좀 편한 마음으로 한 공간에서 좀 가깝게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훌쩍 갔습니다.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함께 공감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 시간만큼 저희도 아주 조금 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대한민국 정부에서 참 많은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당도 늘어나고 있고요. 또 정책들도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아빠들이 또 많은 부모들이 육아에 진지하게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이런 얘기가 있죠.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제는 누구의 몫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아이를 키워갈 수 있는 육아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토크 콘서트 다 같이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